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정보들은 전부 다 사실입니다. 충격 실화라고 볼 수 있고요. 뭔 내용이냐면 보엘리가 암표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했거든요. 이 암표라는 거는 대대적으로 보통 뭐 아이돌판에서도 마찬가지고 스포츠계에서도 근절하고자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법적으로 제재를 많이 하고 있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암표를 잘못 샀을 때 벌금 뭐 5천만 원 이렇게 지불을 해야 될 정도로 진짜 많은 리스크를 짊어져야 되는 불법적인 행위가 됐는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고작 벌금 20만 원인가 뭐 그거밖에 안 한다고 뭐 최근에 뉴스 나오고 막 그랬지. 그래서 암표에 관한 대대적인 인식, 도의적으로 어떤 잘못이 있든 없든 그거랑 상관없이 통상적으로 하면 안 되는 행위로 알려져 있죠. 근데 이거를 한 구단의 대표이자 한 기업이 추진을 해서 수익을 창출했다는 내용이 더 타임즈라는 곳에서 기사가 올라왔고요. 보엘리가 FFP도 그렇고 이제 여러 방면에서 참 룰을 회피하고 뭔가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 불법 아니야 싶은데 불법스러운 편법만 쓰고 합법적인 선에서 자꾸 널뛰기를 처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의 구설수 안에 올라가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 보엘리를 참 보면은 말썽꾸러기 같기도 하지만 유튜버로서는 절대로 미워할 수가 없는 인물. 왜냐면 소재가 떨어졌다 싶을 때마다 계속 이런 이슈들을 던져주거든요. 보엘리가 암표를 거래했던 사이트가 비비드 시츠고 이게 사실 보엘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첼시가 이걸 통해서 수익을 얻었어요. 여기서 약 93,000파운드 하나로 1억 6천만 원 정도의 금액을 얻었고요. 이게 무려 구단의 수익 장부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금액이 언제 발생했냐? 23-24 시즌 동안 발생을 했다고 하고요. 이거는 영국 기업 정보 공식 사이트인 컴퍼니어 하우스에 공개된 첼시 구단의 회계 자료에서 특수 관계자 거래라는 항목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유형의 거래라고 합니다. 지난달 첼시 서포터즈 트러스트는 비비드 시츠와 보엘리의 관계에 대해서 프리미어리그가 조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고 해요. CST라는 뭐 기관이 또 있대. 처음 들어봐. 이름에서 볼 수 있다시피 팬들이 만든 그런 단체 중 하나겠죠? 서포터들과 첼시와의 신뢰 뭐 이런 걸 강조하는 그런 뭐 단체인 걸로 보이고. 어쨌든 여기서 말한 내용은 이 CST가 주장한 내용은 비비드 시츠라는 사이트가 해외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스포츠 티켓을 정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다고 지적을 했다고 해요. 보엘리 같은 경우에는 2021년부터 이 암표 사이트의 투자자로 활동하고 있고요. 이사이자. 근데 이게 그러면 아까 초반에 밑밥을 깔아놨던 것처럼 불법이 아니냐 이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놀랍게도 불법이 아닙니다. 알아보면서 너무 신기했는데 왜 불법이 아니냐면 영국 내에서 공인되지 않은 인물이 지정 축구 경기의 티켓을 판매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이 되는 건 맞아. 그러니까 티켓을 팔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인물이 제멋대로 가격을 선정을 해서 즉 암표를 거래하는 행위, 티켓을 거래하는 행위는 모두 다 암표로 취급을 받아서 불법으로 해당이 되는 게 맞는데 판매처가 다른 국가의 시에는 해당되지가 않아요. 영국 시장 이쪽을 공략해서 판매하는 건 불법이 맞는데 근데 이거는 미국 쪽을 마케팅을 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불법이 아니래요. 합법이라는 칭호가 부끄럽긴 하지만 불법이 아니니까 합법으로 봐야겠지? 무법이라고 봐야 되나? 어쨌든 근데 이게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게 이 서포터즈랑 여론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야? 앞뒤 다른 새끼죠. 근데 첼시가 예전에 암표 티켓 거래 근절에 관해서 전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시즌 티켓 소지자들이 이익을 위해서 자석을 되파는 행위에 관해서도 비판을 해왔던 팀이야. 이런 팀이 이지랄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도의적인 측면에서. 이 회계자료에서는 이 금액 뭐 지금 솔직히 구단 운영에 있어서 1억 6천만 원 같은 뭐 이런 소액이지 사실은. 이 금액이 어디에 어떻게 쌓였는지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건 알려진 바가 없고 이게 사실 금액이 작고 크고를 떠나서 이 행위를 했다는 거에 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는 거니까 금액은 딱히 상관이 없지. 근데 일단은 이 비비드 시츠가 2023년 여름 미국 프리시즌 투어 그때 우리 그 무드릭 원더골 나오고 막 그랬던 프리시즌 있잖아요. 그때 공식 파트너가 비비드 시츠였대요. 첼시한테. 이 회원들에게는 VIP 패키지를 판매하는 기회를 제공을 했고 VIP 패키지를 따로 주는 게 아니라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독점 공개 훈련 세션 참가 같은 혜택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첼시는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은 상태. CST는 지난달 프리미어리그 CEO인 리처드 마스터스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보엘리와 비비드 시츠와의 관계에 대해 팬들의 불만을 전달했고 리그 차원에서 조사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뭐 위법 사항이 아니라 가지고 법적으로 제재가 가능한지도 내가 확답을 못해. 아마 힘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비비드 시츠 웹사이트에서 거래된 티켓의 가격이 또 궁금할 거 아니야. 이번 시즌 마지막 홈경기 티켓이 리버풀전이거든요. 이게 지금 1,000파운드래요. 지금 하나로 환산하면 180만 원이 넘지 않을까 싶은데 첼시 구단 홈 티켓 보면은 20만 원이 보통 웬만해서 안 넘더라고요. 뭐 프리미엄 좌석은 뭐 1,000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20만 원이 보통 안 넘는 선에서 거래가 되는 게 일반 좌석 가격인데 근데 이거를 거의 뭐 9배를 불려서 판매를 했죠. 일단 지금도 수천 장의 티켓이 여전히 비비드 시츠에 올라와 있는 상태라고 하고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볼 만은 할 것 같아. 근데 첼시가 로만을 겪어봤잖아. 뒤에서 몰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문제는 많이
많이 일으키지만 첼시를 위한 뭐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 첼시 팬들 입장에서는 뭐 구장에 방문을 많이 하거나 직관을 많이 하거나 이 암표 사이트를 통해서 뭐 거래를 했던 경우가 아니라면 막 되게 기분 나빠할 실질적인 피해자는 우리나라에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건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보엘리 야구를 잘 모르다 보니까 몰랐는데 이게 에피소드 중에 그게 있더라고요. 2013년부터 시작된 로스앤젤러스 다저스의 타임이너 케이블과 맺은 25년간 80억 달러의 대형 중개권 계약을 따내는 데 성공한 인물이 이제 보엘리인데, 여기까지는 좋아. 근데 이 다음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뭔 문제가 있었냐면 이 계약은 다저스의 경기를 스펙트럼이라는 유료 사이트를 통해서만 시청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2019년까지 다저스의 현지 팬들,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 쪽에서 다저스의 경기를 MLB TV라는 우리나라 스포티비 같은 그런 사이트를 결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볼 수가 없었어. 이 지역의 거주자에 한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블랙아웃 문제로 인해서 다저스 경기를 시청하지 못했고 VPN을 통해서 MLB TV를 결제를 해야만 했던 사태가 발생을 했고요. 그것 때문에 7년 동안 갈등을 겪었다고 합니다. 지금 해결이 됐다고 하는데, 이런 거 보면은 보엘리도 참 뒤가 좀 뒤숭숭한 인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재밌는 짤 중 하나가 릅신이 불법으로 경기 보는 장면이 있거든요. 뭐 이게 보엘리 운영 때문에 뭐 릅신도 이런 식으로 경기를 시청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짤도 하나가 있고, 보엘리는 까면 갈수록 참 재밌는 인물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보엘리의 은혜를 얻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한테는 보엘리는 그냥 다크나이트라 생각하려고요. 이런 식으로 많은 소스를 주는데, 근데 이거를 배반한다? 이건 페루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지하겠습니다. 공식 입장. 네, 뭐 그렇고요. 부카요 사카 재계약 이슈에 관해서 저는 아스날을 사랑하고 여기서 우승하고 싶습니다. 사카가 지금 계약 기간 2년 남았죠? 슬슬 재계약이 날아간도 한데, 근데 이런 식으로 자신이 오피셜에 비슷한 입장을 표명을 해주면 아스날 팬들은 너무 고맙지. 게다가 아스날이 불안해할 만한 부분, 내가 아스날 그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해가지고 영상 올린 적 있잖아요. 그때 사카도 뭐 우승을 도전하고 싶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그런 식으로 떠날 수도 있지 않냐. 아스날은 계속해서 임기점을 넘지 못하는 그 애매한 구석에서만 놀고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깨지 못하면 선수들조차도 이제는 이 팀에 남을 메리트를 못 느낄 수도 있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그거와 반대되는 행보를 보여주니까 이건 아스날 팬들이 너무 고마워. 이 선수의 실력을 담기에는 성적이 좀 아쉬웠거든.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를 같이 해내고자 아스날과 함께 영원히 하겠다라는 이런 신호를 나타내는 인터뷰는 66번의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가 생각나는 인터뷰가 되겠죠. 아놀드가 될지 제라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선수가 지켜봐야겠지. 근데 생각보다 아스날이 로컬보이 중에서 좀 좋았던 기억이 남은 로컬보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 망언일 수도 있긴 한데,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로컬보이여도 좋은 기억으로 끝까지 남아서 실력도 계속 유지가 되면서 이 구단과 함께 끝을 맞이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로컬보이 출신의 선수 중에서 램지도 있고 밀셔도 있고 뭐 있겠지만, 그런 선수들이 죄다 막 아스날에서 끝까지 잘 해냈냐 이건 없거든. 사카가 되게 중요한 스토리라인의 한 부분은 차지할 텐데, 이런 선수가 남게 되면은 아스날의 로컬보이 수준도 앞으로 훨씬 올라가겠죠. 그럼 나중에 뭐 은노아네리도 얘를 보면서 남을 수도 있고 스켈리도 얘를 보면서 남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 엠블럼을 달고 우승하고 싶습니다. 이건 꽤 명확한 일이에요. 팬들도 제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교체 출전 당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그들도 저를 사랑해줍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관계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곳에 있게 되어 정말 행복하고 지금은 우승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제 계약은 2년이나 남았고 꽤 여유로운 상황입니다. 모두가 제 생각을 알고 있고 여러분에게도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멘트 좀 세게 봤네. 약간 그거잖아. 남을 거 알잖아. 뭘 의심해? 나 이미 말했었는데 굳이 말을 붙여야 되나? 이거잖아. 그 모든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특별했어요. 복귀 전에 관해서도 감사하다는 말을 올리고 있고, 한 번 더 강조하네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단지 이곳에서 우승하고 싶고 그게 지금 제 모든 집중의 대상입니다. 다음 시즌에도 무관이면 저기에서 우승하고 싶다만 나올 듯. 아놀드도 이런 말 했었어요. 저주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몰라. 최근에 이런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조금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지. 마티아스 쿠냐 영입에 관심이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알렉스 크로기는 기자가 썼고요. 터크스포츠가 알아낸 바에 따르면 맨유가 올버햄튼의 공격수 마티아스 쿠냐 영입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냐는 6,250만 파운드의 바이어 조항을 보유하고 있고 이게 대략 한화로 1,000억이 좀 넘죠. 한 1,100억쯤 될 것 같은데. 아스날 역시 쿠냐를 주시해왔으나 빅토르 유케레스와 니코 윌리엄스가 그보다 더 우선순위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쿠냐는 1순위가 아닌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관계자들에 따르면 쿠냐는 노팅엄의 UEFA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획득하더라도 프리미어리그 빅6라는 메리트에 좀 더 강하게 움직이는 편이라고 합니다. 빅6보다는 합류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해요. 맨유는 후행 아모림의 엄격한 3-4-2-1 전술 체계에 적합한 10번 자리를 보강을 원하고 있고, 마운트가 원래 이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죠. 부상도 있고 해서 쿠냐가 와가지고 그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있고, 이거 되게 좋은 보강인 것 같아. 실제로 울버햄튼에서도 비슷한 역할을 했으니까. 쿠냐의 에이전트도 곧 잉글랜드로 날아와서 잠재적인 구단들과 직접 명담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미 맨유와는 사전 접촉을 했다고 한다. 와주면 진짜 감사하긴 하겠다.
근데 이게 후냐가 원하는지는 또 봐야 돼서 이런 이슈가 있다라고만 가볍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제이미 기튼스 도르트문트로 떠나겠다고 통보. 이거는 예정된 수순이긴 했지만 기튼스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적을 표명한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고요. 제이미 기튼스는 도르트문트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여름에 분데스리가 8위인 팀을 떠나고 싶어한다. 분데스리가에서 8골 4도움인가 돌리고 있지 않나? 기록 자체는 괜찮아요. 경기력 면에서 좀 아쉽게 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기튼스의 공격 포인트 생산 비율은 지금 순위 생각하면 나쁘지 않거든? 얘 출전 시간을 봤을 때도 많진 않아요. 200분당 한 골이고 그리고 8골 3어시를 올리고 있고 28경기에 8골 3어시 20살 윙포워드한테는 괜찮은 공격 포인트 생산률인 것 같고 분데스리가라는 수준을 생각해봤을 때도 괜찮은 것 같고요.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서 아쉬울 수 있긴 하지만 그냥 공격 포인트 생산만 생각했을 때는 괜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도르트문트는 적절한 제한이 들어올 경우 매각에 나설 수 있다. 도르트문트가 기튼스를 팔아야 되는 이유는 기튼스의 입장이 되게 크다고 하네. 구단은 겨울에 소문으로 떠돌던 1억 유로를 크게 낮출 준비가 되어 있다. 즉 훨씬 적은 금액에 그를 영입할 수 있을 것. 만약 도르트문트가 실제로 유럽 대항전에 참가하지 못한다면 이 도르트문트라는 클럽은 수입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서 기튼스의 매각에 의존해야 될 수도 있다. 이게 좀 의외인 게 도르트문트 클럽 월드컵 나가거든요. 클럽 월드컵 이번에 상금이 32강 토너먼트 중에서 가장 높다고 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판매를 해야 된다는 강제적인 상황에 놓인 걸 보면은 재정 상태가 진짜 안 좋긴 한가 봐. 그리고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기사가 뜨긴 떴는데 키커 쪽에서 도르트문트는 3천만 유로의 방출 조항을 활성해서 카니 추쿠에메카를 영입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하는데 좀 의문점이 드는 게 추쿠에메카가 뭐 가는 건 좋아. 근데 이게 도르트문트에서도 부상 이슈가 터지고 있고 선발 출장해가지고 잘한 경기가 한 경기밖에 없거든요. 지난 프라이브루크 원정. 근데 벌써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좀 신기하긴 해요. 오히려 마트센보다 한 게 없는데 반짝임이 있는 건 아는데 도르트문트한테 3천만 유로면 되게 비싼 편이잖아. 클럽 레코드가 3천만 유로 조금 넘잖아요. 덴벨레랑 알레잖아. 이거밖에 안 되는 팀인데 막스밀리안 바이어처럼 리그 내수 시장 내에서 굉장히 잘했던 자원을 사는 가격조차도 2,800만 유로 이쯤인데 1군 레벨에서 뭔가를 보여줬다라고 보기 애매한 이 추쿠에메카가 그 정도 값어치를 할 수 있냐 이 얘기가 좀 든다는 거죠. 나는 그 의문이. 물론 이거는 언제 어느 상황이 됐을 때 충분히 변동이 될 수 있는 입장이라서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영구적인 입장은 당연히 아니겠죠. 나중에 못하면 영입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요즘 좀 약간 음모론으로 나오는 게 이 제이미 기튼스랑 추쿠에메카랑 트레이드를 하는 거 아니냐. 서로가 필요한 포지션 이거니까. 아마 수합을 하게 되면은 기튼스 플러스 2천만 유로에서 3천만 유로 얹어주고 추쿠에메카랑 바꾸는 그림을 첼시가 시도하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 추쿠에메카 지난 경기 존나 잘하긴 했어요. 개 미친놈이었어요. 포그바가 유벤투스에서 핫할 때의 모습을 보는 듯한 그런 소감을 난 좀 남겨볼게. 되게 아크로바틱했어. 발렌시아전 패배 이후에 VAR을 걷어찬 주드 벨링엄. 경기를 보긴 봤는데 이 뒤는 못 봤거든요. 발렌시아한테 패배한 이후 분노하면서 VAR 모니터를 발로 차는 등 또 다른 출전 금지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얘는 카드 이런 것보다 레드카드로 결장을 한 적은 있지만 근데 그것도 사실 욕설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잖아. 생각보다 분주장 이런 좀 그게 있네. 은근 욕쟁이고 은근 좀 화가 많어. VAR 리뷰 모니터를 걷어쳤다 그러네. 너 돈 많아? 돈 많겠죠. 라리가 규정에 장비에 대한 공격행위라는 조항이 있대요. 경기장 내 기물 파손에 관해서 처벌로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네. 리그 내 재산을 고의적으로 훼손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한 경기에서 3경기 출전 정지와 함께 벌금 및 공식 경고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함. 지금 라리가 우승 레이스 굉장히 예민한 상태인데 여기서 벨링엄이 저 사유를 통해 가지고 2-3경기 빠진다고 하면 너무 허무할 것 같긴 한데 승점차도 4점 차인데 하루빨리 쫓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결정 나와버리면 좀 머리 아파지긴 하겠네요. 애초에 벨링엄이 좀 승부욕이 강하긴 했어. 그 보르센 때부터. 레알 베티스 안토니 완전 영입 의사 밝혔거든요. 의사는 밝힐 수 있는데 급여가 그리고 이적료가 합의가 될지 모르겠는데 안토니가 지금 계약 기간 얼마나 남았지? 이게 4+1년이네? 26년까지 계약 기간이 있고 거기에 1년 연장 옵션이 있네요. 연장하려나? 연장하면 가격 올라가니까 베티스가 안 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연장을 하지 않으면 이번 여름에 계약에 1년이 남기 때문에 안토니를 좀 상대적으로 싸게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살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 그냥 카더라 정도로만 넘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놀라운 거 하나 발생했는데요. 비르츠가 다음 경기 출전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게 4월 후반쯤에 복귀할 줄 알았거든? 4월 초반에 바로 복귀하는 거 보니까 좀 재활이 빠른 것 같아. 예전부터 좀 재활이 빨랐던 애긴 한데 바로 복귀하는 거 보면은 좀 신기하네요. 인대가 다쳤는데 이번 주 주말에 바로 복귀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굉장히 빠르다고 볼 수가 있고 이러면은 해리케인 살짝은 긴장을 해야 될 수도 있겠다 그죠? 준우승 뒤집힐 수가 없긴 한데 그나마 좀 레버쿠젠이 나머지 경기 6경기를 전승으로 달릴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 느낌이라 근데 또 몰라가 아니라 사실 거의 불가능해. 바이언이 1무 2패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바이언의 준우승은 어쨌든 레버쿠젠은 이런 이슈가 있다.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생각보다 업데이트가 별로 안 나온 이슈인데 루카스 파케타 승부조작 청문회 5월까지 보류가 됐다고 합니다. 이거 나 몰랐는데 나 이거 24년 여름 이슈인 줄 알았거든? 나 오늘 편집자랑 얘기해보면서 날짜 세보니까 23년 여름이더라고요. 마티에스 누네스가 이번 여름에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재작년 여름 2023년 여름에 왔다고 하더라고. 그때 있었던 이슈가 파케타의 승부조작 이슈였으니까 이게 지금 2년이 넘게 해결이 안 되고 있고 무드릭 도핑 건만 보더라도 PL이 지들이 심사를 해야 되는 건에 관해서는 좀 많이 미루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코원의 기사가 떴습니다. 인터 마이애미 케빈 데브라이너 영입을 고려하고 있다. 메시아 슈퍼스타 팀 구축이 가능하고 경쟁자는 디마리아가 벤피카에서 나와가지고 인터 마이애미를 갈 시에는 더브라이너 이적이 불발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인터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리그에서 1등인가 2등 달리고 있던데 MLS에서 메시가 처음으로 갔을 때 되게 성적이 안 좋았는데 지난 시즌부터 성적 되게 좋더라고요. 지금 2등 맞네. 리그 극초반이니까 어쨌든 여기에 합류를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약간 변수가 그게 있다고 하네요. 인터 마이애미는 이미 리그 임금 상한선 셀러리 캡에서 제외된 최대 3명의 지정 선수 MLS가 리그 임금 상한선 저 셀러리 캡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지정할 수 있는 선수가 3명이 있는데 그걸 메시랑 세르히오 부스케스 그리고 호르디 알바로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 이미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브라이너 이적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네. 더브라이너가 급여를 높게 불렀을 때 셀러리 캡에 걸릴 수도 있는 거니까. 모건 깁스 화이트는 케빈 데브라이너를 대체할 맨시티의 여름 영입 후보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는 플로리안 비르츠도 맨시티가 고려 중인 선수 목록에도 있습니다. 모기파도 괜찮긴 해. 맨시티 팬들이 뭐 만족을 못하겠지만 난 되게 좋은 선수로 생각해요. 노팅엄의 그리즈만이라고 항상 내가 표현을 하는데 비르츠의 계약이 2027년에 만료가 되고는 있는데 새로운 조건 아직 동의는 안 한 상태. 하지만 레버쿠젠의 CEO가 11월에는 그가 연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을 했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땐 비르츠를 당장 내려오기 좀 힘들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레버쿠젠 같은 경우는 이 선수의 가격을 1억 5천만 유로 즉 한화로 약 2,200억, 2,400억 뭐 이쯤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딱 봐도 비르츠 안 되면 얘 데려오겠네. 모기파도 지리긴 하거든. 둘 다 좋은 영입 같아요. 데려온다고 쳤을 때 좋은 것 같아. 근데 모기파를 노릴 거라고 생각을 안 해봤는데 볼을 잘 차긴 하는데 그게 잉글랜드스러운 색채가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사실 뭐 색채 이런 거 별로 안 중요할 수도 있긴 한데 과르디올라 하면은 볼을 더 아기자기하게 차는 선수들한테 끌리고 더 어울린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뭔가 좀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스스로. UEFA는 5월 말까지 첼시의 FFP 상태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하네. 첼시는 이미 합의한 1,000만 유로 이 합의액이래요. 이거랑 별도로 새로운 생산적인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함. 1,000만 유로 지급하는 거에 더불어서 다른 건에 관해서 또다시 이제 협상을 해야 된다고 하네. 원만한 합의 바랍니다. 알려주세요.